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낯선 남자. 소개글. 동네 카페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한 남자. 그는 항상 같은 음료를 시키고 같은 자리에 앉는다. 하지만 CCTV에는 그의 모습이 찍히지 않는다. 파트 1. 규칙적인 손님. 서울 홍대 근처에 위치한 작은 카페 소울브루. 30석 규모의 이 조용한 카페에 한 달 전부터 매우 특이한 손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매일 오후 3시 정각에 나타났다. 중년으로 보이는 그는 항상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회색 코트에 검은 모자, 그리고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카페 사장 이수진이 처음 그를 알아챈 것은 그의 일관성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이렇게 규칙적인 손님은 처음 봤다고 했다. 남자는 항상 같은 주문을 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설탕 한 스푼, 우유는 넣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창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다른 손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냥 서서 기다렸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가 카페에서 하는 행동이었다. 커피를 받으면 정확히 30분 동안 앉아있다가 떠났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책을 읽지도, 휴대폰을 보지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도 않았다.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실 뿐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르바이트생 박민호가 그 남자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대학생인 그는 오후 시간대를 담당하고 있어서 매일 그 남자를 봤다. 박민호는 몇 번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남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였다. 더욱 이상한 것은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남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파트 2. CCTV의 미스터리. 이수진은 그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카페 내부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모든 손님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CCTV 영상에는 그 남자의 모습이 전혀 찍혀있지 않았던 것이다. 오후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은 보였다.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았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가 앉아있을 때의 영상이었다. 창가 구석 테이블에는 커피잔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의자는 비어있었다. 하지만 커피잔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마시고 있는 것처럼. 이수진은 처음에 카메라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다. CCTV 업체에 점검을 요청했지만 모든 장비가 정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민호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불안해했다. 자신이 매일 보고 있는 남자가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다른 직원인 김지영도 같은 현상을 경험했다. 그녀는 주말 시간대를 담당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그 남자가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김지영의 증언에 따르면 주말에 오는 남자는 평일과 약간 달랐다고 했다. 같은 사람이지만 더 슬퍼 보였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간절했다는 것이었다. 카페 단골 손님들 중 몇 명에게 물어봤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유일하게 대학생 최소영만이 그 남자를 봤다고 했다. 최소영은 매일 오후에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단골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직원들의 관찰과 일치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는 남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파트 3. 더 많은 목격자들. 이수진은 주변 상가 사람들에게도 문의해봤다. 혹시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옆 건물 편의점 사장 한태수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다. 한 달 전부터 매일 오후 3시경에 이상한 남자가 지나간다고 했다. 한태수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자는 항상 같은 길로 와서 카페에 들어간 후 30분 뒤에 같은 길로 사라진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남자가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다른 행인들과 부딪히지 않지만 마치 다른 사람들이 그를 피해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그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꽃집 사장 김영희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꽃들이 시들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특히 하얀 꽃들이 더 빨리 시들었다는 것이었다. 건물 경비원 이철민은 더욱 구체적인 관찰을 했다. 그는 오랫동안 경비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 남자가 나타날 때마다 주변 온도가 떨어진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철민은 또한 그 남자가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자동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했다.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이 열리지 않다가 갑자기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는 것이었다. 심리학과 학생인 최소영이 자신만의 이론을 제시했다. 그 남자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CCTV에 찍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면 카메라에 찍혀야 하는 것이 맞았다. 파트 4. 전문가의 조사. 이수진은 이 현상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초자연 현상 연구소에 연락했다. 며칠 후 연구원 장민수가 카페를 방문했다. 장민수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연구해온 전문가였다. 그는 카페의 구조와 환경을 상세히 조사했다. 장민수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 남자가 앉는 창가 구석자리였다. 그곳에서 전자기장 측정을 해본 결과 다른 곳과 확연히 다른 수치가 나왔다. 특히 오후 3시경에 측정한 결과는 더욱 이상했다. 전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변동했고 온도도 2, 3도 낮았다. 마치 그 공간에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았다. 장민수는 또한 그 자리 주변의 역사를 조사했다. 카페가 들어서기 전 이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조사 결과 이 건물은 20년 전에 지어졌고 그 이전에는 작은 주택가였다는 것을 알았다.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의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정확히 그 자리에 20년 전까지 한 노인이 살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박정호, 당시 65세였다. 박정호는 혼자 살던 독거노인이었다.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거의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매일 오후 3시에 집 앞 벤치에 앉아 길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에 따르면 박정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누구를 기다렸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20년 전 재개발로 이 일대가 철거될 때 박정호는 갈 곳이 없어 복지시설로 보내졌다. 하지만 며칠 후 시설에서 사라졌고 그 이후로는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파트 5. 박정호의 이야기. 장민수는 박정호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다. 당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은퇴한 약사 김현수가 박정호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67세의 그는 당시 이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김현수에 따르면 박정호는 전쟁 중에 가족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내와 아들이 피난 중에 실종됐는데 그 이후로 혼자 살면서 가족을 기다렸다고 했다. 특히 박정호는 아들을 그리워했다. 당시 10살이었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매일 그 시간에 집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었다. 40년 넘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정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현수는 또한 박정호가 매일 차를 한 잔씩 마셨다고 기억했다. 설탕을 한 스푼 넣은 차였는데 원래는 아들과 함께 마시려고 준비한 것이었다고 했다. 동네 이발사였던 이상훈도 박정호를 잘 알고 있었다. 70세인 그는 박정호가 매우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상훈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호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보면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고 했다. 특히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볼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재개발 당시 박정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을 떠나면 아들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 복지시설 담당자였던 최미경도 박정호를 기억했다. 현재 55세인 그녀는
당시 박정호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였다. 최미경에 따르면 박정호는 시설에서도 매일 오후 3시에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고 했다. 아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파트 6. 사라진 노인과 현재의 연결. 장민수는 박정호가 복지시설에서 사라진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담당 직원들과 인터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박정호는 시설에서 사라지기 전날 밤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평소보다 더 불안해했고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중얼거렸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시설을 몰래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새로운 거주지가 아니라 철거된 옛집터였다. 당시 그곳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상태였다. 경비원의 목격담에 따르면 박정호는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옛집터를 찾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장민수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현재 카페에 나타나는 남자는 박정호 자신이거나 그와 관련된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박정호가 40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강한 감정이 그 장소에 각인되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왜 지금에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20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다. 장민수는 최근 이 일대의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 달 전 인근 지역에서 6.25 전쟁 당시 실종자들의 유해가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의 유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이 박정호의 영혼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장민수는 추정했다. 아들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다시 활성화된 것일 수도 있었다. 파트 7. 진실을 향한 시도. 장민수는 직접 그 남자와 소통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만약 정말로 박정호의 영혼이라면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3시, 장민수는 카페에서 대기했다. 이수진과 박민호도 함께 지켜봤다. 정확히 3시가 되자 카페 문이 열렸다. 평소와 같이 그 남자가 들어왔다. 장민수는 처음으로 그를 직접 보게 되었다. 정말로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지만 어딘가 슬픈 느낌이 있었다. 남자는 평소와 같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장민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했다. 놀랍게도 그 남자가 장민수를 쳐다봤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장민수가 조심스럽게 박정호라는 이름을 부르자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박정호라고 인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장민수는 박정호에게 왜 이곳에 있는지 물었다. 박정호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창밖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다. 그때 이수진이 놀라운 제안을 했다. 박정호가 기다리는 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박정호와 10세 정도의 남자아이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다. 아마도 실종된 아들의 사진인 것 같았다. 장민수는 그 사진을 받으며 아들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호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파트 8. 기다림의 끝. 장민수는 박정호의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또한 최근 발견된 유해들의 신원 확인 작업에도 참여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 달 전 발견된 유해 중에 박정호의 아들 박성민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있다는 것이었다.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고 박성민은 전쟁 중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70년 동안 그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장민수는 이 소식을 박정호에게 전하기 위해 다시 카페를 방문했다. 오후 3시,
박정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 박정호는 달랐다. 전보다 더 투명해 보였고 표정도 평온했다. 마치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장민수가 아들의 소식을 전하자 박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기다림이 아닌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았다. 박정호는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70년 동안 아들과 함께 마시고 싶었던 그 한 잔을.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장민수와 이수진, 박민호에게 깊게 인사했다. 오랫동안 자신을 이해해주고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박정호는 카페를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7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박정호는 더 이상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다. 창가 구석 자리는 다시 평범한 자리가 되었고 CCTV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이수진은 그 자리를 특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작은 명패를 놓고 기다림의 자리라고 적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박성민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박정호도 마침내 아들 곁에서 영원한 휴식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카페 소울 브루는 이제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만남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창가 자리를 바라본다. 그곳에서 70년을 기다린 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따뜻한 기다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미스터리를 만나보세요. 다음에는 어떤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